제 나이 58세의 아들 집거실에 서서 아들이 저를 쓸모없는 기생충이라고 부르는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준이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제가 그 애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 애가 번듯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했던 세월을 베어냈습니다. 그날 밤 전주 외곽에 있는 집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며느리가 출산할 때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제게 기회를 주지 않았죠. 그리고 제 며느리 수진이는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 말을 거칠게 끊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연금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어머님. 소파에 앉아있던 수진이의 엄마, 박 여사는 차갑고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사부인은 현실을 좀 아셔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그 연세의 아들 며느리가 부양해 주기만 바라면서 팔짱 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민준이를 돌아보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항상 제가 쓸모없고 자신에게 번듯한 삶을 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저 제가 줄 수 없었던 것들만 보았죠. 수진이네는 명망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찰랑이는 긴 생머리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날카로웠던 수진이는 항상 저를 열등한 존재처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부모, 특히 박 여사는 저에 대한 경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정부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박 여사가 제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말했죠. 민준이가 저런 엄마 밑에서 자라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안타깝네요. 우리 딸과 결혼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저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너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일을 그만뒀단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진아, 곧 출산이잖니. 산후조리를 도와주거나 네가 쉴 때 아기를 돌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이 말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그들의 어머니이며 기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거라고요. 하지만 수진이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비웃음을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산후조리요? 어머님이 뭘 하세요? 저희 엄마가 전문 산후도우미 이미 계약했어요. 어머님은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드실 거예요. 박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가시로 가득했습니다. 신생아 돌보는 건 과학이에요. 훈련받은 전문가가 필요하지. 그저 집안일이나 하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랍니다. 두 사람은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합심하여 저를 모욕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무언가 말해주기를 기대하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를 변호해줄 어떤 말이든요. 하지만 그는 그저 자리에 앉아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제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너 정말 내가 짐이라고 생각하니?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압박감으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후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엄마, 우린 돈이 필요해요. 수진이가 애 낳으면 지출이 2배로 늘 거예요. 지금은 엄마가 일 그만둘 때가 아니에요.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왜 계속 일 안 하세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일들, 그 애를 죽음에서 구하고 키우고 제 피땀으로 이 집을 사준 후에 이제 와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바닥이나 닦으러 가라니 가슴에 덩어리가 진 것처럼 누군가 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 내가 너한테 사준 거야. 야근하고 밤새워 번 돈으로 한 푼 한 푼 다 냈어. 기억 안 나니? 수진이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민준이가 대답하기 전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집 사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지내게 해드리는 거고요. 아니었으면 벌써 쫓아냈을 거예요. 어디 비참한 단칸방으로라도요. 박 여사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제 목소리는 이상하리 많지 차분했습니다. 네가 날 기생충이라고 부르는 동안 내가 정말 청소일하러 가서 내 생활비를 계속 대주길 바라니? 그가 저를 방해한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냥 저희 좀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항상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스스로를 부양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웃음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독립? 제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내가 한 번도 독립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해? 나 혼자 널 키웠어, 민준아. 들개들한테서 널 구하려고 내 목숨을 걸었어.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남편도 집도 모든 걸 포기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독립을 얘기해? 민준이는 제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인 양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선택이었잖아요. 제가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돕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세요. 하지만 저희가 엄마를 돌봐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아무것도 없으시면요. 아무것도, 그 단어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보았습니다. 박 여사를 보았습니다.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 번도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도구였을 뿐입니다. 돈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 제 안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울지 않을 겁니다. 애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고, 이제 제 존엄성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문으로 걸어가며 가져왔던 작은 여행 가방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박 여사가 걱정하는 척 소리쳤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아드님이잖아요. 저는 멈춰서서 돌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아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민준이를 죽음에서 구했고 내 인생 전부를 바쳐 키웠어요. 하지만 그 애가 나를 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난 그의 엄마가 아닙니다. 민준이가 얼굴이 붉어져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저한테 빚졌어요. 우리한테요. 저는 한때 제 품에 안았던 아이,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때 사랑이 있던 자리에 텅 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한테 빚졌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 빚은 내 피와 눈물로 다 갚았다, 민준아. 하지만 네가 틀렸어. 난 너한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전주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깨달음의 불꽃이. 그날 밤 저는 여행 가방을 끌며 민준이의 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한때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저는 길가의 작은 모텔에 멈췄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네온 사인이 희미하게 깜박였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가방을 열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살의 민준이가 공원에서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미소는 이제 그저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이 모든 것을 변하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전주 시내의 한 갤러리에서 일하는 친구 혜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임시로 머물 곳이 필요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장소가요. 혜진이는 많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죠. 언니, 이리 와. 갤러리 2층에 작은 방이 있어. 필요한 만큼 지내도 돼.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짐을 챙겨 혜진이의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침대 하나, 낡은 나무 탁자 하나, 그리고 붐비는 거리가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는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사진을 탁자 위에 두었지만 볼 때마다 전날 밤 그의 격렬해 찬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혜진이는 새로운 회화 전시회를 보러 갤러리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각에 잠겨 가라앉지 않기 위해 무언가 해야 했기에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은 색으로 가득했지만 저는 사실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혜진이가 저를 방 한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들판 한가운데 서서 먼 곳을 응시하는 여인을 그린 작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때?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다가 문득 민준이를 입양한 직후 저 역시 혼자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던 초창기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혜진이에게 민준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의 이야기가 아니라 30년 전 그가 어렸을 때의 먼 날들에 대해서요. 들개로부터 민준이를 구한 후 저는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하려면 여러 차례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재봉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사무실을 청소했으며 주말에는 시장에서 수제 과자를 팔았습니다. 제가 번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병원비를 내는 데 썼습니다. 민준이는 석 달 동안 입원했고 저는 매일 벼룩시장에서 산낡은 동화책을 들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저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저 제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준이가 퇴원했을 때 저는 전주 외곽의 작은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벽지가 벗겨지고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제 침대 옆에 낡은 아기 침대를 놓았습니다. 그가 열이 나는 밤이면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어머니가 제게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그 시절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짐처럼 느끼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순간 매일 밤 부엌 식탁에 앉아 우유 살 돈을 한 푼 한 푼 세던 기억, 그의 새 신발을 사주기 위해 제 새 옷 사는 것을 거절했던 모든 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민준이는 자랐고 저는 그에게 평범한 삶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집 근처 공립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밤새 일하느라 손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져갈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저는 싼 색연필 상자를 사주었습니다. 그의 그림들, 집, 나무, 그리고 그가 엄마라고 부르는 여인의 모습. 저는 그 그림들을 벽 전체에 붙였습니다. 저는 그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자랑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그가 똑똑하다고 칭찬할 때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에게 가정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12살 때 저는 서울에서 가구 회사를 소유한 부유한 여성인 김 관장님 댁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관장님은 저를 직원이 아니라 친구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제게 미술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전시회에 초대해 주셨으며 때로는 그림에 관한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중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8년 동안 김 관장님 댁에서 일했습니다. 매달 민준이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가 이미 수진이와 독립해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그에게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초과 근무를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 돈을 아끼려고 김 관장님의 그림 공부 제안을 거절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수진이와 결혼했을 때 저는 그들에게 전주 외곽의 집을 선물했습니다. 그 집을 사기 위해 10년 동안 저축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며
심지어 제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서요. 그들이 이사하던 날 수진이는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어머니세요. 어머님, 민준이도 제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저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제 수년간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혜진이의 방에 앉아 민준이의 사진을 보며 그 약속들이 단지 빈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민준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제가 한 말은 미안해요. 저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경멸에 찬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와 박 여사가 저를 어떻게 모욕했는지 기억났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편의점에 가서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무의식적인 습관처럼요.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을 잊기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있는 TV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복권 당첨 번호를 읽었고 저는 무심코 주머니에 있는 복권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번호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번호까지 맞았을 때 저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100억 원. 저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휴대폰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복권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의 사람은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손님. 1등 당첨되셨습니다. 저는 복권을 손에 든 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아무 일도 없었다면 수진이가 출산하는 날 민준이에게 이 돈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그가 저를 껴안고 고마워하며 온 사랑을 담아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모습. 하지만 전날 밤 이후, 그 모욕들 이후,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복권을 나무 상자에 넣어 민준이의 사진 옆 탁자 위에 두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에게도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이가 갤러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점심을 먹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박 여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모피 코트를 입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사부인, 여기 계시다는 소문 들었어요. 그녀는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아주 슬퍼하고 있어요. 아들한테 영원히 화만 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부인 아들이고 사부인을 필요로 한다고요. 저는 대답 없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때 일로 화나신 거 알아요. 하지만 이해하셔야 해요. 민준이랑 수진이 스트레스가 심해요. 곧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사부인이 돕지 않으면 아주 힘들어질 거예요. 듣자 하니 근처 요양원에서 사람을 구한다던데 보수가 꽤 괜찮다고 하더군요. 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박 여사님,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요. 가정, 인생, 제가 가진 모든 것을요. 그 애가 저를 짐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요. 그녀는 제가 방금 터무니없는 말을 한 것처럼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사부인, 아들을 버리면 안 되죠. 어머니잖아요. 책임이 있다고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커피값을 내기 위해 지갑을 꺼냈습니다. 책임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빚은 오래전에 다 갚았어요. 하지만 제가 돌아오길 바란다면 민준이가 직접 와서 말하라고 하세요. 여사님은 여기 아무 상관없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저는
100억 원 당첨 사실을 비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민준이의 사진 옆 나무 상자에 보관하면서요. 언젠가 제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면서요. 아마 그때가 되면 아들에게 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카페에서 박 여사를 만난 후 그녀의 말은 제게 남은 작은 희망마저 태워버리는 불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변할 것이라는, 저를 어머니로 봐줄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이의 작은 방에서 저는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복권을 바라보며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다음날 아침, 저는 혜진이가 추천해준 이 변호사라는 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전주 시내의 법률 서류로 가득 찬 나무 책장이 있는 작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권과 복권센터의 확인 서류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김미숙 여사님, 이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당한 금액이지만 보호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을 설정하고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며 아무도 돈의 소유권을 다툴 수 없도록 확실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동의했고 그가 제시한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새 출발을 할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는 항상 저를 환대해 주었지만 그녀의 방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다가 전주 외곽의 한 고급 저택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그곳은 내장산이 보이는 통유리 벽, 넓은 정원, 그리고 제가 꿈에 그리던 그림들을 걸기에 충분히 큰 거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20억 원이었지만 저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해서 주말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주말 저는 저택을 보러 갔습니다. 중개인은 부드러운 목소리와 친절한 미소를 가진 박주임이라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각 방으로 안내하며 돌 벽난로와 참나무 바닥 같은 세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창가 근처에 이젤을 놓는 것을 상상하며 거실에 서 있을 때 입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미숙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돌아섰고 박 여사의 조카인 미니가 경멸에 찬 눈빛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니는 그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분명 저를 만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미니야, 제가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집 보러 왔어. 문제 있니? 그녀는 팔짱을 끼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을 봐? 이 집 살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은 그냥 가정부잖아, 아줌마. 박주임님,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마. 주변 사람들과 회사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주임은 끼어들려 하며 불편해 보였습니다. 미니 씨, 제가 김미숙 여사님 담당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잘 처리되고 있어요. 하지만 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 처리돼? 주머니에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허세 부리러 온 거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모르겠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이미 민준이의 가족 박 여사 그리고 이제 미니에게서 충분한 모욕을 견뎠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미니야, 넌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난 이 집을 사러 왔고 오늘 당장 살 거야. 그녀는 조롱하는 목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을 사? 뭘로? 바닥 청소해서 모은 돈으로? 제발, 아줌마, 당신의 가난으로 돌아가. 박주임이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미니 씨, 그만해요. 김미숙 여사님은 재정 능력 증명 서류도 있으세요. 하지만 미니는 박주임의 손에서 서류철을 낚아채 오만하게 훑어보았습니다. 100억 원? 장난해? 이거 가짜네. 분명. 내가 잘 알지. 그냥 민준이네 집에 얹혀 사는 가정부일 뿐이야. 절대로 진짜 돈이 있을 리가 없어. 군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들은 미니의 말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고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잔액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었습니다. 100억 원. 숨막히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났어요? 그녀가 더듬거렸습니다. 복권에 당첨됐어. 제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박주임님, 지금 당장 이 저택 계약서에 서명하고 싶어요. 박주임은 눈을 반짝이며 재빨리 서류를 준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니는 마치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뻣뻣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성, 회사의 지점장이 다가와 미간을 찌푸리며 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고객을 모욕했어, 미니 씨. 지금 당장 나가. 미니가 반박하려 했지만 그냥 지점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정직 처분이야. 해고도 고려하겠어. 미니가 도끼 어린 시선을 던지며 떠나는 동안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20억 원을 이체했으며 저택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박 주임이 저를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여사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여전히 들끓었습니다. 미니는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작은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새 이젤과 물감 세트를 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붓질은 서툴렀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김 관장님이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제 자신을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저택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보안 카메라를 통해 그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피곤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복권 당첨됐다고 들었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저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민준아, 얘기하고 싶으면 아들로서 오렴. 돈 달라고 오는 사람처럼 오지 말고. 그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이가 전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날 밤과는 완전히 다른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집에 저녁 식사 초대하고 싶어요. 어머님은 가족이고 저희는 어머님이 필요해요. 저는 수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모욕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억 원에 손댈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해질녘 아래 서서 멀리 보이는 내장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구했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바쳐 그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저를 그저 은행으로만 보았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답장했습니다. 저녁 먹으러 갈게. 하지만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그날 밤 저는 민준이네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보석도 화려함도 없는 수수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화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민준이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들어오세요. 제가 한 말은 미안해요. 수진이는 뒤에 서서 임신한 배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계산적인 눈빛이 그녀의 눈에 비쳤습니다. 박 여사는 늘 그랬듯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부인, 돌아오셔서 정말 기뻐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달콤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아무도 전날 밤의 일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이가 저택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주 예쁜 집 사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님, 정말이에요?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권에 당첨돼서 이제 나를 위해 살 때라고 생각했어. 민준이가 저를 쳐다보며 기침을 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셨다고요? 얼마였어요, 엄마?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느렸습니다. 100억 원. 하지만 걱정 마. 나 혼자 다 쓸 생각은 없으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가 냅킨을 꽉 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100억 원이라니, 사부인. 그 돈으로 뭘 할 생각이세요? 민준이랑 수진이 곧 아기 낳잖아요. 손주 미래를 생각해야죠. 저는 식기를 내려놓고 각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돈을 민준이에게 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나를 짐이라고 부르고 요양원에나 가서 청소하라고 한 후에 그럴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네요. 민준이가 손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러시면 안 되죠. 전 엄마 아들이에요. 그 돈을 엄마가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이기적이시면 안 돼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박 여사가 일어서서 저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정말 무정한 사람이군요. 네가 뭔데? 필요도 없는 돈을 혼자 다 가지려고? 저는 일어서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가족? 당신들은 나를 기생충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애를 돌볼 줄 모른다고 했죠. 민준이는 내가 거둔 부모 없는 아이였을 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요. 하지만 결국 나를 배신하는 걸 선택했죠. 난 당신들한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럴 권리 없어요. 그건 우리 가족 돈이에요. 저는 문으로 나갔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가족 돈? 제가 돌아서서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건 나야, 민준아. 네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린 모자 관계가 아니야. 이걸 기억해. 저는 그토록 힘들게 얻었던 집을 나섰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고통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니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네가 이긴 줄 알아? 내 일자리를 잃게 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녀의 협박은 저를 두렵게 하지 않았지만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저를 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100억 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택의 거대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 벽난로의 불빛이 통유리 벽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그들을 마주하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굳건히 서리라.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제 변호사인 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변호사님, 제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제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겠습니다. 누군가 저를 협박하고 있고 아무도 이 돈에 손댈 수 없도록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는 즉시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미니의 메시지를 검토했습니다. 김미숙 여사님, 이것은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증거를 보관하시길 제안합니다.
필요하다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시지 사본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또한 복권 당첨 사실을 공개하되 통제된 방식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비밀로 하시면 미니 같은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릴 겁니다. 공개하시면 그들이 여사님을 비방하기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동의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일을 끝내고 싶어요. 이 변호사는 전주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연락하여 짧은 인터뷰를 주선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 변호사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진실을 공개하는 것이 제가 상황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 기자라는 기자가 저택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젊고 열정적이었으며 작은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김미숙 여사님, 김 기자가 시작했습니다. 전주 시민들이 여사님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평범한 여성이 갑자기 100억 원에 당첨되다니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저 평생 일해온 한 엄마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제 자신을 위해 살 기회라고 생각해요. 김 기자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과 나누지 않고 돈을 전부 가지실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이 돈을 제 아들과 며느리와 나눌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을 때 며느리가 곧 출산하기 때문에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고마워하길 바랐죠. 반대로 그들은 제게 다시 일하러 가거나 돈을 벌 수 있는 새 직장을 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를 돌봐주는 것에 감사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는 주말에 저택 정원에서 붓을 들고 서 있는 제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헤드라인은 전주의 한 어머니, 복권 당첨, 희생에서 자유로의 여정이었습니다.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혜진이가 흥분해서 전화했습니다. 언니, 유명인 됐어. 온 동네가 언니 얘기뿐이야. 하지만 모두가 저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기주의자야. 아들이 힘들게 사는데 돈을 혼자 다 가지다니.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저는 이메일을 이 변호사에게 보냈고, 그는 즉시 이메일 회사의 발신지를 추적해달라는 법적 경고를 보냈습니다. 누가 배후에 있는지 밝혀내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논란 속에서 저는 김 관장님이 제 안에서 깨워준 열정, 그림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택을 샀지만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창작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전주 시내에서 15억 원의 매물로 나온 작은 갤러리를 발견했습니다. 흰 벽, 자연광, 그리고 그림을 전시하기에 이상적인 열린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인인 강 사장님이라는 나이든 남성에게 연락하여 약속을 잡았습니다. 강 사장님은 저를 갤러리로 안내하며 벽에 남은 그림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한때 이곳 예술계의 심장이었죠. 그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늙어서 관리할 힘이 없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곳을 사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장소로 만들고 싶어요. 강 사장님은 미소 지으며 14억 원에 팔기로 동의했습니다. 짧은 협상 끝에 저는 즉시 돈을 이체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갤러리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팀을 고용해 벽을 다시 칠하고 새 조명을 설치했으며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칠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혜진이는 제가 지역 예술가들에게 연락하여 작품을 전시하도록 초대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저 또한 첫 전시회를 준비하기 위해 매일 여러 시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의 갤러리에서 본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들판 한가운데 서서 굳건한 시선을 가진 여성. 저는 그 그림을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첫 전시회는 월말에 계획되었습니다. 전주 예술계에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광고를 올리고 신문에 작은 광고까지 냈습니다. 개관일 밤 갤러리는 불빛으로 빛났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혜진이는 우아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언니, 해냈어. 봐, 모두가 이곳을 사랑해. 저는 미소 지었지만 우아하게 차려입은 여성들과 함께 박 여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시선을 끌려는 듯 큰 소리로 웃고 이야기하며 군중 사이를 미끄러지듯 다녔습니다. 박 여사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사부인, 이걸 해낼 줄은 몰랐네요. 가정부였던 사람치고는 인상적인 갤러리네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몇몇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박 여사님, 저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꿈이고 저는 그 꿈을 살고 있어요. 그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꿈? 그림 몇 점이랑 복권돈이 당신을 예술가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당신은 여전히 민준이네 집바닥이나 닦던 김미숙이야. 그녀의 친구들이 작게 웃었습니다.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한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돈을 다 가졌다고 들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네요. 저는 손을 꽉 쥐었지만 제 동요를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혜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혜진아, 모두에게 메인 그림을 보러 가자고 해줄래? 혜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군중을 갤러리 중앙에 걸린 자유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맑고 힘찼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그림은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존중을 필요로 했을 때 저는 경멸만을 받았습니다. 100억 원이 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 자신에게 충실할 기회를 주었을 뿐입니다. 군중이 박수를 쳤지만 박 여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충실? 당신은 그냥 이기주의자일 뿐이야. 민준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를 버렸잖아.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버렸다고요? 당신들은 그런 걸 가족이라고 부르나요? 박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침묵했습니다. 군중 속의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말씀이 맞아요. 가족은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죠. 군중이 고개를 끄덕였고 박 여사는 돌아서서 친구들을 데리고 갤러리를 나갔습니다. 전시회 후 저는 자유를 포함해 5점의 그림을 총 0만 원에 팔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과거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전주의 고아들을 지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저택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만 함께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임신한 배는 이미 커져 있었고 박 여사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렸고 저는 그들을 안으로 초대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가식적인 다정함으로 말했습니다. 사과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그런 말을 한 게 잘못이었어요.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민준이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희 곧 딱이 낳잖아요. 손주를 외면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박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100억 원이나 있잖아요, 사부인. 그 돈 다 필요 없잖아요.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세요. 저는 그들을 차례로 쳐다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애정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돈 다 가지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즉시 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변호사님, 접근 금지 명령이 필요합니다. 민준이와 그 가족이 계속 저를 괴롭힙니다. 이 변호사는 동의하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인터넷 좀 봐야겠어. 민준이가 언니에 대해 글을 올리고 있어. 저는 휴대폰을 열고 전주의 한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온 민준이의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100억 원에 당첨되었지만 저희 부부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녀는 대저택에 살면서 저희는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게시물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일부는 민준이에게 동의하며 저를 무정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게시물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과정을 멈추고 혜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혜진아, 다른 전시회 준비하는 것 좀 도와줄래? 이번에는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혜진이는 동의했고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 점의 그림을 더 그렸고 각각은 제 이야기의 한 부분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들개를 쫓아내 민준이를 구하는 모습을, 두 번째는 부엌 식탁에 앉아 한 푼 한 푼 세는 모습을, 그리고 세 번째는 저택 앞에서 굳건한 시선으로 서 있는 제 모습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 3부작을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전시회 밤. 갤러리는 지난번보다 더 붐볐습니다. 저는 군중 앞에 서서 민준이를 구한 날부터 그가 저를 짐이라고 부른 밤까지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동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끝마쳤을 때 군중은 박수를 쳤고 한 나이 든 여인이 다가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영감을 주는 분이세요. 김 여사님, 상처받지 마세요. 하지만 문 쪽을 보았을 때 저는 어두운 시선으로 서 있는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 갔고 저는 그가 저에게 복수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갤러리에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빛이 여정 3부작을 비추고 있었고 전날 밤의 박수 소리, 그리고 문가에서 어두운 시선으로 서 있던 민준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화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끝내려 했던 전쟁을 계속하러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저택의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젤에 새 캔버스를 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붓질은 전주의 하늘처럼 제가 찾고 있던 희망처럼 파란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가 전시회 참석자들로부터 온 편지 더미를 들고 저택에 왔습니다. 언니, 이거 읽어봐야 해.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각 편지를 열어 낯선 사람들로부터 온 격려의 말을 읽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당신은 제가 제 자신에게 충실하도록 영감을 주었어요. 라고 썼습니다. 한 나이 든 남성은 아들과 연락이 끊겼었는데 당신의 이야기가 다시 대화를 시도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라고 썼습니다. 그 편지들은 퍼즐 조각처럼 제 이야기가 단지 고통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갤러리를 단순히 예술을 전시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꿈을 나누고 치유하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갤러리에서 아이들을 위한 무료 그림 교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모여 웃으며 색으로 가득 찬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색을 섞는 법, 붓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소율이라는 한 소녀는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김 선생님, 소율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를 잊지 않으려고 그렸어요. 저는 그녀를 껴안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제가 돈이 아니라 연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갤러리가 번창하는 동안 저는 이 변호사로부터 소식을 받았습니다. 김미숙 여사님, 민준 씨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법적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가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하시길 권합니다. 소문을 퍼뜨리려는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전화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 변호사에게 감사했고 인터넷을 확인했습니다. 전주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익명의 계정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김미숙은 그녀가 말하는 영웅이 아니다. 복권에 당첨됐지만 곧 태어날 아기를 부양할 돈이 필요했던 아들을 버렸다. 게시물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일부는 저를 변호했지만 많은 이들이 비판했습니다. 정말 부끄럽다. 엄마가 그렇게 이기적이면 안 되지.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게시물을 이 변호사에게 보내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이가 전주에서 열리는 미술 워크숍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지역 예술가들이 기술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새벽이라는 제목의 태양 아래 해바라기 밭을 그린 새 그림을 가져갔습니다. 워크숍에서 저는 은주라는 제 옛 상사였던 김 관장님과 함께 공부했던 나이든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은주 화가는 제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미숙 씨, 갤러리 얘기 들었어요. 김 관장님이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고, 은주 화가는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큰 미술 전시회에 참여하라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재능이 있어요. 은주 화가가 말했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는 마음속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느끼며 수락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진짜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전시회를 준비하는 동안 민준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갤러리로 보낸 편지를 통해서였습니다. 엄마,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돈은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저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 만나요. 저는 종이를 꽉 쥐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준이를 믿고 싶었습니다. 제 옆에서 그림을 그리던 그 아이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익명의 게시물이 떠올랐습니다. 갤러리 밖에서의 그의 어두운 시선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지만 감정이 제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서울 전시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새벽과 여정 3부작을 포함해 5점의 그림을 가져갔습니다. 개관일 밤 전시장은 수집가부터 미술학도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 그림들 옆에 서서 방문객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한 여성 수집가는 새벽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한 여정을 떠올리게 한다며 5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저는 다른 3점의 그림을 총 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돈의 절반은 고아들을 위한 자선단체에 기부했고 나머지는 갤러리를 확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났을 때 은주 화가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미숙 씨, 당신의 빛을 찾았군요. 그 빛이 꺼지지 않게 하세요. 전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시 불거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인터넷을 열었을 때 저는 널리 퍼진 영상을 보았습니다. 민준이가 카페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 김미숙 씨가 저를 버렸습니다. 그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어머니는 돈과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곧 아빠가 되는데 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으세요. 영상은 수천 개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저런 엄마는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 불쌍한 민준 씨, 그저 가족을 원했을 뿐인데. 저는 즉시 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여사님,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연한 명예훼손입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동의했지만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단지 저를 보호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혜진이에게 연락해서 갤러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계획했습니다. 언니, 확실해?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큰 걸음이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것 없어. 사람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 라이브 방송밤. 저는 갤러리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여정 3부작이 뒤에 걸려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격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미숙입니다. 민준이가 무정하다고 부르는 그 엄마입니다.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30년 전, 저는 전주 길거리에서 민준이를 공격하던 들개로부터 그를 구했습니다. 저는 제 결혼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존중을 필요로 했을 때 그는 저를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더러 요양원에 가서 청소나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입양 증명서와 제가 민준이를 위해 지불한 등록금, 영수증의 스캔 사본을 화면에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100억 원에 당첨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와 나눌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의 가족이 저를 모욕하고 무시한 후에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짓밟히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저는 갤러리에서 고아들을 위한 자선단체에 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모든 사람을 초대하며 끝을 맺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청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김미숙 씨, 당신은 영감이에요. 민주는 비방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해요. 몇몇 회의적인 사람들은 민준을 사랑했다면 왜 소통을 끊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제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영상은 점차 조회수를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이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김미숙 여사님, 민준 씨가 영상을 내리고 공개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임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아냈습니다. 더 이상 인터넷에서 여사님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변호사에게 감사했지만 민준이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후 혜진이를 통해 그의 편지를 또 받았습니다. 엄마,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가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변하겠다고 약속할게요. 저는 편지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덕에 서서 계곡을 내려다보는 제 모습을 그린 새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재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갤러리는 점점 더 많은 방문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그림 워크숍을 열기 위해 학교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렸던 소녀 소율이는 단골 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젤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저를 그린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도 커서 선생님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소율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껴안으며 제가 혈연이 아닌 존중과 사랑에 기반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쌓으려 했던 평온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 수진이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사고 났어요. 병원에 있어요. 제발 와서 봐주세요. 저는 제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탄생 그림은 아직 물감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저택 창문의 빛이 녹색과 노란색 붓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필요로 한다고, 이것이 또 다른 계략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욕, 비방 게시물, 거짓 편지들 후에 저는 더 이상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혜진이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언니, 혜진이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확인해 봐야 해. 그동안 너무 많이 상처받았잖아. 그녀가 볼 수는 없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즉시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제 변호사인 이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변호사님, 제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수진이에게서 민준이가 사고 났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사실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변호사는 병원과 전주경찰서에 연락하여 확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그림으로 돌아가 붓질이 제 생각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언덕에 구불구불한 작은 길을 그렸습니다. 마치 저 자신이 뒤돌아보지 않고 걷고 있는 것처럼요. 몇 시간 후 이 변호사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김미숙 여사님, 민준 씨의 사고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병원과 경찰서에 확인했습니다. 계략인 것 같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고 한숨을 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답장했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나를 필요로 한다면 병원 서류를 보내. 거짓말 때문에 가지는 않을 거야.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들개로부터 구한 아이, 피땀으로 키운 아들. 하지만 이제 저는 사랑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작업실을 나와 저택 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심은 장미 덤불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양 아래 붉은 꽃이 피 선명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싸워왔고,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살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저택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너무 컸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저는 더 소박한 장소, 제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를 원했습니다. 저는 저택을 팔아준 중개인 박주임에게 연락하여 호수나 강 근처, 전주 외곽의 작은 집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주임은 옥정호 옆에 있는 5억 원짜리 통나무 집을 금방 찾아주었습니다. 넓은 베란다, 작은 정원, 그리고 아늑한 벽난로가 있는 거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러 갔고, 즉시 그곳이 제 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저택을 23억 원에 팔아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통나무 집을 샀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제 이젤, 물감 상자,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낡은 안락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제 여정을 상기시키기 위해 거실 벽에 제 탄생 그림을 걸었습니다. 갤러리는 계속 번창했습니다. 성인들을 위한 그림 교실을 더 열었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초대하여 예술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영이라는 여인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제 나이 또래였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온화하지만 슬픈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선영은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지만 자식들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저를 그림을 그리고 제 자신을 다시 찾고 싶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선영 씨, 결코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선영은 제 친구가 되었고 그녀를 통해 저는 치유를 찾고 있는 다른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갤러리에서 매주 모임을 열고 차를 마시고 그림을 그리고 꿈을 나누었습니다. 제 삶이 점차 안정되는 동안 이 변호사로부터 소식을 받았습니다. 김미숙 여사님, 민준 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명예훼손으로 0만 원을 지급하고 인터넷에서 여사님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저는 이 변호사에게 감사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아들을 위한 자선단체에 이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사과도 그저 자유를 원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수진이가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혜진이는 수진이와 민준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가 사준 집을 팔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꽃채물을 주는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사진 한 장만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사진과 메모. 이 아이가 당신 손녀예요. 미숙 씨.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계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고 사진을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제 길을 선택했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1년 후 저는 갤러리에서 전주 커뮤니티 전체를 초대하여 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각각 치유의 이야기를 담은 10점의 새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마지막 그림 평호는 호숫가에 앉아있는 여인을 그렸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빛나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개관일 밤 갤러리는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가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게 그림을 선물했던 소녀 소율이는 이제 10살이 되어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김 선생님, 새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랑 저랑 호숫가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소율아, 넌 내 선물이야. 제가 그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전시회 중간에 혜진이가 저를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언니, 누가 언니를 만나고 싶어 해.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희끗희끗한 머리에 나이든 남성이 평온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강작가라고 소개하며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미숙 여사님, 강작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제가 꼭 담고 싶은 장입니다. 공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강 작가와 저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고 그를 통해 제 이야기가 단지 고통이 아니라 치유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민준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를 구했고 키웠고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더 일찍 보호하지 않은 것을 후회해요. 친절함이 자기 파괴로 갚아져서는 안 되죠. 강 작가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해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강한 여성이시군요. 김 여사님. 그가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겁니다. 몇 주 후 혜진이에게서 소식을 받았습니다. 언니, 민준이 소식 들었어? 강원도로 이사했대. 창고에서 일한대. 수진이는 그와 이혼했고 딸의 양육권을 가졌대. 저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였고 저는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정원으로 돌아가 더 많은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항상 빛을 찾는 그 꽃들을요. 몇 주 후 아름다운 아침에 저는 집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음미하며 옥정호의 반짝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책에 대해 이야기했던 작가강 작가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미숙 씨, 당신에 대한 장이
이 책의 심장입니다. 그가 썼습니다. 당신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강 작가의 책은 수만 부가 팔렸고 저는 사방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부산의 한 여성은 제 이야기를 읽고 자신을 무시하던 남편을 떠났다고 썼습니다. 제주도의 한 젊은 남성은 저 때문에 그림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편지들이 저를 특별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제 이야기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100억 원 때문이 아니라 제가 감히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제 갤러리는 이제 전주 예술계의 중심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아이들을 위한 그림 교실을, 목요일에는 성인들을 위한 교실을 엽니다. 그림 교실에서 만난 친구 선영은 이제 자신의 전시회를 엽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차를 마시며 변화를 두려워했던 날들을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이제 11살인 소율이는 매주 찾아와 생생한 그림들을 가져옵니다. 지난주에는 호숫가에 서서 미소 짓는 제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도 커서 선생님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소율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소율아, 넌 이미 강해. 그냥 그것을 꽉 붙잡아. 저는 더 이상 민준이, 수진이 또는 박 여사와 연락하지 않습니다. 혜진이는 민준이가 강원도로 이사해서 창고에서 일하고 수진이와 이혼한 후 혼자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딸의 양육권을 가졌고 저는 제 손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갓 태어난 아기 사진과 함께 이 아이가 당신 손녀예요. 미숙 씨,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라는 메모가 담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찔렸지만 그것이 계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고 사진을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민준이와 그의 가족은 제가 사준 집을 잃었고 서로를 잃었고 저를 잃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기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가 그들의 삶을 고쳐야 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는 붉고 밝은 석양과 함께 바다로 이어지는 길을 그린 새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영원한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갤러리에 그림을 걸었을 때 저는 조용히 서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가치가 엄마로서, 돌보는 사람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을 민준이에게 바쳤고 제 사랑이 충분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저는 존엄성이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원으로 나가 꽃병에 꽃을 해바라기 몇 송이를 잘랐습니다. 테이블 위에 꽃병을 놓으면서 저는 돌아가신 제 상사, 김 관장님의 낡은 편지를 열었습니다. 미숙 씨, 당신 안에는 불꽃이 있어요. 누구도 그것을 끄게 하지 마세요. 저는 김 관장님이 여기 계시다면 제가 그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한 것을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구하고 그를 사랑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친절함이 짐이 되도록 내버려둔 것, 더 일찍 경계를 설정하지 않은 것을 후회해요.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다는 그 교훈이 저를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며 제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58세든 68세든 다시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역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일어서고 우리의 열정을 선택하며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지에 있습니다. 저는 커피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고 붓을 들었습니다. 새 그림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이 희망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다시 그릴 준비가 된 붓을 든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